내 이름은 유즈. 28살이고 증권회사에서 기업계 FP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3급이었지만 실무 경험을 쌓고 25살 때 2급을 취득했다. 그리고 한 달 전 드디어 대망의 1급에 합격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싶다. 그렇게 의욕이 충만하던 시기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다. 마리코가 웬일로 술 먹자는 소리를 다 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무튼 우리 셋이서 이렇게 모이는 거 대체 얼마만이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였지 아마? 서로 회사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지 뭐.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누가 아니래. 그땐 매일 놀고 또 놀고. 그때 우리 다 같이 홋카이도 여행 갔었잖아. 너무 좋았는데. 맞아. 마리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카이카와 동물원에 가야 된다고 막무가내였잖아. 하코다테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멀었냐고. 그만해. 그게 언제적 일이니? 까마득한 옛날 일을? 마리코가 다 큰 아기라 우리가 맨날 응석 들어줬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나 신기하다. 그거 다 옛날 얘기라니까. 나 남친하고 완전 잘 지내. 그 남친하고 오래가네? 당연하지 그럼. 2년 후면 우리도 30인데 난 너네 둘처럼 일만 하고 못 살아. 아유, 하여간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변했어. 얘 오늘 시작부터 막 달리고 있잖아. 심상치가 않아. 남친도 머지않아 본성을 알게 될 텐데 큰일이네? 그럼 대박이지. 오늘 만난 치사토와 마리코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다. 특히 치사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최고 절친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청했던 수업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셋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었다. 둘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마리코가 얘기를 시작했다. 오늘 두 사람한테 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중대 발표가 있어서야. 응? 뭔데 그렇게 거창해? 얘들아, 나 결혼하기로 했어. 어머, 정말? 축하해, 마리코! 남친 집안이 좀 빵빵하지 않았나? 좀 살지. 시아버지가 부동산 회사 경영하시는데 제법 규모도 있고 유명해. 그럼 마리코는 장차 사장 부인이네? 좀 있어 보이지? 대학 졸업하고 첫 입사한 회사에서 만난 상사가 사장 아들. 그리고 로맨스가 시작. 자연스럽긴 한데 이건 뭐 드라마지 뭐. 나도 나름 노력한 게 많아. 연상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화장에 옷 스타일까지. 그래, 애썼다. 아무튼 결혼하게 된 거 축하해. 너네 둘은 아직 독신에 남친도 없고 정말 걱정이다. 난 계속 시험 준비하느라고 소개팅도 한번 못하고 살았어. 나도 출장이 많아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은 어쩜 그렇게 남자 보기 안 따르는지. 마리코, 네가 최고의 따봉인 거 알았으니까 그만하시죠. 뭐야, 화났어? 너 설마 썸도 안 타본 거? 우리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어. 남편 잘 만났다고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일 뿐이야. 은근 기분 나쁘네. 헐, 둘 다 취했어. 이러다 진짜 싸움 나겠네. 둘 다 진정하고 자, 일단 물부터 마시자. 아 참, 유재 너 국가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지? 응. 뭐라고 했더라? 파이널 판타지라고 그랬나? 완전 다르거든. 파이낸셜 플래닝 기능사. 고객의 재무 관리, 금융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하는 직업이야. 돈하고 관련된 일이야? 응. 수입, 지출, 가족 구성, 부채, 자산 규모 이런 고객 정보를 듣고 그걸 토대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지. 그런 일도 국가 자격증이 필요해? 나도 공부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놀고 있네. 그럼 너 월급은 많이 받아? 이번에 1급 취득했으니까 월급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러면 오늘 술값은 네가 내. 뭐? 내가 요새 피부 관리 받으랴, 헤어 관리 받으랴. 월급날 많이 남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넌 돈 없으니까 나보고 살아 이거냐? 증권회사 다니는 잘 나가는 친구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우리 모이게 한 거냐? 그래서 주문도 제일 비싼 걸로 시키고. 별로 안 비싸. 기껏해야 두당 6,000원 정도야. 그 돈 벌기는 쉬운 줄 아냐? 어머, 우리 남친 올 시간이다. 나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나 먼저 갈게. 오늘 잘 마셨다. 야! 너 그냥 누가 가래! 아, 머리 아파. 나 토할 것 같아. 너 물 좀 마셔. 고마워. 근데 마리코 말이야. 쟤 어째 성격이 옛날보다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냐? 좀 그렇네. 앞으로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 결혼 청첩장은 보내올 거고 거기만 갔다 오고
그 뒤로는 연락 안 하고 안 받는 쪽으로 해야겠어. 동감. 마리코는 결혼한다는 말만 던져놓고 계산도 안 하고 먼저 가버렸다. 남편이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돈 많은 사람이란 건 좀 놀랍긴 했다. 마리코 성격은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부잣집 도련님이 어떻게 그 비위를 맞췄을까? 신기하다면 신기하고, 마리코가 드라마 여주 뺨치게 연기를 잘했거나 남친 눈치가 거의 꽝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마리코가 먹고 마신 것까지 같이 계산하고 나하고 치사토도 가게를 나왔다. 유즈 너 뭐야? 너 일부러 나 무시하니? 무시하지 말고 빨리 답장 좀 해. 마리코, 연속해서 라인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나 지금 신칸센 타고 어디 가는 중이거든? 그럼 핸드폰 할 시간이 있겠네. 나 지금 귀중한 쉬는 시간이야. 근데 신칸센 타고 어디 가? 가고시마. 고객하고 미팅이 있어서. 겨우 한 사람 만나자고 그 먼 데까지 간다고? 필요하면. 교통비는 회사에서 나오니까. 장거리 이동하면 피곤하지만 대신에 며칠 더 쉴 수 있어. 대박이네.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네. 상사가 간 김에 여행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했는데 여가 즐기려면 우선 일을 제대로 잘해놓는 게 먼저겠지. 제법이다. 국가 자격증을 괜히 커피 터지게 따는 게 아니네. 그래서 너 용건이 뭐야? 라인 왜 보냈어? 아, 맞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유주 너네 엄마 패션 디자이너 맞지? 응, 지금은 단골 고객만 상대해. 그 얘긴 갑자기 왜 물어? 내 웨딩드레스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엄마한테? 남편하고 시댁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글쎄, 엄마 요즘 패션쇼 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네가 친구가 결혼한다고 잘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근데 나 아직 너한테 청첩장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다음 달. 뭐, 다음 달? 왜? 무슨 문제 있어? 완전 문제 있지. 너 왜 그러냐? 우리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왜 날짜 말 안 했어?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걸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넘어갈 일이니? 초대장은 준비한 거 맞아? 아니, 안 했어. 부르고 싶은 친구한테 그냥 전화랑 라인으로 연락했어. 너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결혼식이 코앞에 닥쳐서 라인으로 연락 중이라는 마리코의 말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찼다. 상식 파괴도 정도가 있고 가벼운 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더구나 결혼식까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웨딩드레스도 준비를 안 해놓다니. 그리고 나더러 어쩌란 얘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대체 신랑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기 결혼 준비는 신랑 신부 둘이서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마리코한테 다 맡길게. 그랬단 말이야. 신랑이 입을 턱시도는 있고 그건 시어머니가 준비하신댔어. 그래,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웨딩드레스 엄마한테 말해줄 거지? 꿈 깨라. 말이 되냐? 결혼식이 코앞인데 그거 만들 시간이 되겠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너 옷 한 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특히 공들여서 만드는 분이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치사하게 정말. 너 정말 이럴래? 네가 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절대 승인 안 할 거고. 너 내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누가 그렇대? 모든 일엔 다 순서가 있는 거야. 넌 옛날부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결혼식 무사히 치르려면 신랑하고 잘 상의하는 게 좋겠다. 왜?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둘이서 같이 준비 안 하면 무슨 의미냐 그게? 그건 부동산 회사 후계자 결혼식이면 하객들한테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가 큰 실수할 수도 있어. 잘난 척 좀 그만해. 썸도 못 타본 주제에 지적질은 1등이야. 내가 왜 주먹구구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그럼 네가 계속 알아서 잘하면 되겠네. 웨딩드레스는 예식장에 빌리든가 해. 진짜 안 만들어줄 거야? 절대 불가. 대 6달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 포기해. 니네 엄마 유명하잖아. 나 유명한 사람 드레스 아니면 싫단 말이야. 미안한데 가고시마 곧 도착이거든. 이만 끊는다. 야, 끊지 마, 유주! 신칸센을 타고 몇 시간 출장 와서 짧은 여행을 즐기려면 우선 마리코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눈앞에 있는 고객에 집중해야 한다. 결혼은 누구나 처음 하는 거라지만 저렇게 무계획이 계획일 수도 있다니. 심지어 라인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해놓고
나더러 오라는 말은 아직 하지도 않았다. 굳이 시간, 장소를 묻고 싶지도 않았고 연락 안 오면 그냥 말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가고시마 출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했다.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으로 어떤 사람이 불쑥 찾아왔다. 혹시 그쪽이 유주 씨인가요? 누구시죠?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키야마 소우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마리코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신랑이라고? 마리코한테 유주 씨가 증권회사에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면 틀림없이 모니로보 증권에 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왜 여기서 날 무작정 기다려?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주 씨, 대체 마리코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에? 며칠 전에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마리코가 의기소침해서 그러더라고요. 베프가 웨딩드레스를 안 만들어준다고. 저기 요점이 뭐죠? 그쪽 어머니가 패션 디자이너라면서요. 네, 경력 20년의 베테랑 디자이너시죠.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파리 컬렉션에 출품하신 적도 있고. 네, 출품하신 적 있어요. 정보는 정확하신 것 같네요. 마리코는 그런 분한테 자기 드레스 부탁할 거라면서 들떠 있었어요. 에? 절친 부탁을 그렇게 거절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말만 전하면 될 걸 가지고. 저 남자 지금 뭐래니? 여자한테 있어서 결혼식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렇겠죠. 더구나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친한 사이였고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키야마 씨, 이제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마리코 말만 듣고 저한테 따지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나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결혼 준비는 전부 마리코한테 떠넘겼다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부탁도 안 들어주는지 그 이유나 좀 압시다. 납기? 아니면 돈? 대체 뭐가 문제야? 뭘 좀 제대로 알고 말씀을 좀 하시죠. 핵심은 마리코가 결혼을 겨우 한 달 남기고 웨딩드레스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 달 전에 드레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뭐라고요? 마리코는 이미 반년 전에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개빵을 누굴 호구로 하나? 불쑥 찾아와서 싸움을 거는 이 남자는 마리코의 남편이 될 야키야마 소우지라는 사람이었다. 마리코가 적당히 둘러대서 이 남자를 속인 게 뻔히 보였다. 하지만 드레스에 관해서는 100% 거짓말을 했고 이 남자는 마리코의 말을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마리코와 주고받은 라인을 증거로 보여줬다. 이제 진상이 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엄마는 드레스 디자인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코가 저한테 너무 늦게 부탁했어요. 그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뭘 부탁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란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테니까 잘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놓으세요. 마리코는 결혼식장에 있는 드레스는 입기 싫다고 해서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만들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같은 얘기를 몇 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코한테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이 항상 져주면서 좋게 지내왔어요. 근데 저도 더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유주씨가 마리코하고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 마리코가 그러던가요?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준다고. 야키야마 씨,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게 다는 아니에요. 정 안 된다면야 할 수 없죠. 마리코를 잘 설득해서 결혼식장에서 빌려야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드레스 대여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게 맞겠죠? 뭐요?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미친, 마리코보다 더 또라이 아냐. 가만히 있자. 못해도 최소한 30만에는 할 것 같은데. 전 상식적으로 그 돈 절대 낼 수 없고요. 정말 청구할 생각이면 전 결혼식 참석 안 합니다. 아, 진짜 피곤한 여자네. 그쪽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쪽은 결혼식에 안 부를 겁니다. 앞으로 절대 마리코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도 금지야. 그러죠 뭐. 신랑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굳이 참석할 이유도 없네요. 황금 같은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와줬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저도 황금 같은 퇴근 시간에 급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와, 멘붕 제대로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판에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말릴 뻔했어. 저런 인간이 차기 사장이라고? 저런 상식으로 대체 사업을 해? 완전 오이상실. 좋은 이별 방식은 아니었으나 이걸로 손절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후련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집에 가자마자 치사토에게 오늘 있었던 대사 사실을 낱낱이 고하자 나도 절대 안 간다 라는 답장이 왔다. 나한테 절친은 치사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주 후 마리코의 결혼식 날 나란히 불참하는 대신 치사토를 몇 년 만에 우리 집으로 불러서 둘이서 특별한 타이틀 없이 그저 파티 기분을 즐겼다. 그때 마리코로부터 분노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야, 이것들아! 누구야? 나야, 마리코! 마리코? 미안하다. 내가 연락 차단하는 걸 깜빡했었네. 내가 라인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너 읽지도 않더라? 너 내 연락처 차단했지? 응, 나 이제 너랑 손절하려고 완벽하게 차단할 생각이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번호를 미처 차단을 못했네.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나 안물안궁인데? 결혼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왔단 말이야. 누가 왔는데? 소우지 씨랑 바람 피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한다고 했었잖아. 막 이러면서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미안한데 내가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니네 엄마가 만든 드레스 입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 드레스를 그 불륜 여자한테도 입힐 생각이었었나 봐. 뭐? 오더 메이드가 폼이 난다면서 금액은 너 아니면 나한테 청구할 생각이었대. 뭐래니? 아주 개판이구나. 너하고 소우지 씨가 싸웠단 얘기는 그 사람한테 들었어. 나이도 있고 회사 후계자라는 사람 치고는 진짜 똥매나더라. 신랑을 나한테 보내서 따지게 만든 너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인정. 근데 그 상황에서 왜 나한테 전화한 건데? 나 좀 도와줘. 불륜녀가 내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뺨도 때리고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쩌지? 네 신랑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아서 내가 차마 갈 수가 없네? 치사토가 너한테 못 간다고 라인 보낸 거 받았지? 그렇긴 한데 치사토가 우리 집에 100년 만에 와서 파자마 파티 중이거든? 배달 음식에 디저트 먹고 파티 중이야. 나도 니네 소중한 친구잖아. 난 아무래도 상관없단 거야? 왜 우리만 널 소중해야 되니?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치사토 역시 손톱만큼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들은 마리코 얘기로 추측컨대 신랑인 소우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마리코 말고 다른 여자한테도 동시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일부 일처제의 나라에서 어느 쪽을 진짜 부인으로 할 건지도 못 정하고 결혼식 당일이 됐다는 황당한 이야기. 2번이나 결혼식을 올리면 금전적 출혈이 상당할 거고 최소한 드레스만이라도 돌려 입으면 돈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고딩 동창회 갔다가 거기서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랑 눈이 맞아서 얘기꽃을 피우다가 술 진탕 마시고 그대로. 바람난 여자가 고딩 친구고 술 마시고 그대로 호텔로 가서 선을 넘었다. 뭐 그런 뻔한 얘기네?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소우지 씨를 집에서 쫓아낸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럼 미래 사장 부인은 날아갔네? 신랑이 양다리 걸쳐서 결혼식 쪽났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회사를 어떻게 가? 사실인데 그걸 어쩌겠어. 남일처럼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웬일이니? 완벽한 남일이야. 우리 베프잖아. 절친. 쭉 잘 지냈잖아. 좀 있으면 우리 우정 10주년이야. 내일 모레면 30 되는 어른이 뭐 하나 잘나는 게 있으면 바로 여왕이라도 된 듯 꾸는 게 영 거슬려. 나 잘못한 게 쌤통이다 이거야 뭐야? 넌 네가 사람 불러놓고 술값 바가지 씌우고 먼저 가는 애잖아. 나한테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치사토도 무시했잖아 너. 그건 내 본심이 아니라 술이 좀 들어가니까 헛소리가 나온 거지. 뭐라니? 너 나한테 드레스값도 바가지 씌울 생각 아니었어? 요즘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사과라고 난리야? 내가 못되게 군 건 반성하고 고칠게.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부탁하는 거야. 부탁 못 들어주겠다.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교통정리하는 것도 웃기잖아. 제발 좀. 네가 먹튀한 술값은 손절 비용이었던 걸로 생각할게. 안 돼! 이대로면 내가 너무 불쌍한 여자가 되잖아. 불행한 여자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는 한번 해줄게. 나는 치사토랑 넷플릭스에서 찾은 재밌는 영화 볼 시간이라서. 그럼 안녕. 여자! 난 이제 어떡해?
그 후 소우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다른 여자와 진짜 사랑을 확인했고 부모님과 절연을 불사하며 마리코를 버리고 한 명의 아내를 선택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그대로 마리코 앞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결국 결혼식 비용은 소우지의 부모님이 책임지기로 했고 마리코는 피해자로 구분되면서 결혼식 파장은 일단락됐지만 마리코가 근무하던 부동산 회사에서는 저 여자가 결혼하자고 억지로 쫓아다닌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회사 다니기가 불편해지자 자진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겹치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고 한다. 나 왜 이렇게 떨리지? 너무 긴장돼. 떨게 왜 떨어? 이런 때일수록 릴렉스. 넌 역시 강심장이야. 어쩜 그렇게 여유만만이냐?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재지 말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관적으로 행동하자 라는 주의야. 그래, 그게 정신건강엔 좋겠다. 너나 나나 이제 회사 일은 기반이 다져졌고 결혼 활동에 나설 여유가 생긴 거니까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야.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야 시간 낭비가 안 될 텐데. 너라면 할 수 있어. 너의 최대 무기는 밝고 지적인 능력. 그게 너야. 너도 나를 따르라. 이 잔다르크 정신이 어필이 될지도 몰라. 아무튼 파이팅! 괜찮아. 잘 될 거야. 파이팅! 지금까지 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모태솔로로 살아온 나는 절친 유주와 인생 최초의 결혼활동 파티에 참가하기로 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파이팅 치사토, 파이팅 나 유즈. 내 이름은 이시구로 시냐. 24살의 너무나도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의 참담한 최후에 대한 내용이다. 때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내게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 넌 정말 공부머리가 없구나. 어쩌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로 자란 걸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성적은 치육 빼고 모두 S였고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이식으로 바로 너야. 꿈이 외교관이니? 아주 기대되는구나. 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나를 깎아내렸을까? 그 이유는 나보다 7살 어린 내 동생 미카의 존재가 컸기 때문이다. 내 동생은 특출난 영재였다. 아직 초등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읽고 쓰기를 다 할 줄 알았고 구구단도 마스터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한 거니? 오빠 교과서에서 봤어요. 그냥 한번 본 건데 그걸 외웠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역대급 발언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가족 모두가 여동생의 천재성을 알게 된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동생의 학습 속도는 멈출 줄 몰랐다. 그 중에서도 수학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잘했다. 전국 상위권 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이 고도의 프로그래밍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으니까. 부모님은 우리 딸이 분명 하늘의 은총을 받은 거라며 크게 기뻐하셨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아빠 덕에 돈도 좀 있었다. 그래서 동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셨다. 공부 잘하는 동생 때문에 나 같은 건 멍청해 보일 만도 했다. 동생에 비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부모님한테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면 그런 동생이 미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남매의 사이는 아주 좋았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왜? 오빠 잘 듣고 있으니까 진정하고 얘기해봐. 사실은 나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어. 그랬구나. 우리 미카 대단하네. 역시 자랑스러운 내 동생이야. 상으로 나 아이스크림 사줘. 네네. 그럼 이따가 같이 사러 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미카는 밝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리고 오빠를 잘 따르는 아이였다. 기분 나쁘게 본인의 천재성을 자랑한 적도 없었다. 즉, 천재면서도 겸손한, 내겐 그저 귀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순수한 오빠의 마음으로 동생의 그런 활약상들을 기뻐해줬다. 나와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솔직히 질투할 생각도 안 들었다. 무엇보다 서로 잘하는 분야도 달랐는데 이과 공부를 잘하는 미카와 달리 나는 문과 계열의 공부를 더 잘했다. 선생님이 날 칭찬해주신 것처럼 나는 영어를 좋아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들에 관심이 있었다. 미래의 꿈은 언어학자지만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가 되는 것도 생각 중이다. 동생도 그런 내 꿈을 응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오늘 학부모 상담하는 날이에요. 저번엔 아빠가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었나? 아빠가 깜빡했구나. 선생님께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씀드려놨어요. 근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니? 그냥 너 좋을 대로 해라. 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학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알고 있어요. 장학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 혼자 나가 살아라. 네? 더 이상 쓸모없는 자식놈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구나. 네가 집을 나가면 그 돈을 미카에게 쓸 수 있지 않니? 그러니 동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자립하거라. 역대급으로 비정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집에서 거의 공기와도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밥은 차려주셨지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나도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뭐 그렇다 보니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실 거란 예상은 했었다. 생각보다 좀 이르긴 했지만 아무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 곳을 찾아야만 했다. 일단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가서 국가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 다행히도 내 학벌 정도면 과외 알바가 가능했기 때문에 돈 걱정이 되진 않았다. 요즘엔 온라인 과외도 가능하다고 하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그리고 내 특기인 영어를 살려서 번역 알바도 해볼 생각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 후 그럼 잘 살아라. 명절에도 굳이 올 필요 없다. 이 집을 떠나는 날 부모님은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배웅해 주셨다. 나 역시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가족이 있었다. 가지마. 오빠만 이 집을 나가는 건데 난 싫어. 미카였다. 동생은 내가 이 집을 나갈 거라고 할 때부터 계속 반대했었다. 부모님이 살살 타일러도 봤지만 절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미카와 헤어지는 건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엉엉 우는 미카의 모습에 내 마음도 많이 아팠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미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치만 평생 헤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또 만날 거야. 근데 미카에게 미안하게도 내겐 미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생활비는 내가 직접 벌어야만 했으니까. 나는 온라인 과외에 번역 알바까지 했다. 또한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성적을 잘만 유지하면 4년간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어차피 내겐 돌아갈 곳도 없었다. 취업에 실패하면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겠지. 나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기술들도 익혀나갔다. 일단은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는 회사들을 목표로 경험을 쌓아나갔다. 그랬더니 해외 취업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는 보장된 미래를 위해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어찌어찌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나는 내 꿈을 위해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대학 시절 동안 노력했던 덕분에 월급도 꽤 괜찮았고 일도 즐거웠다. 사내 공용어는 영어였는데 덕분에 회사만 나가도 외국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이란 노력하기에 달린 것 같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동생의 천재성은 빛을 발했다. 덕분에 입학이 제일 어렵다는 고등학교에 1등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또한 수학과 프로그래밍 관련 대회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받았고 천재 소녀로 잡지에까지 실리게 됐다. 부모님은 여전히 동생을 사랑하셨고 동생 교육에 대한 집착도 더더욱 심해져갔다. 요즘엔 놀 시간도 없이 억지로 공부만 하며 지내는 듯했다. 가족과 연을 끄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 나 저번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1등 했어. 대단하다. 뭐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그건 그래. 약속대로 디저트 무한리필 카페 가는 거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의 조건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전국 1등인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그건 그런데 너한테는 식은 죽 먹기잖아. 됐고,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야 돼? 네네. 그냥 해본 말이야. 부모님한텐 뭐라고 하고 나오게? 요즘 친구도 못 만나게 한다며. 괜찮아.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돼. 그래. 그럼 되겠다. 사실은 좀 더 같이 놀고 싶은데 그건 힘들 것 같아. 미카가 어른이 돼서 집을 나오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맞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눈 깜짝할 새에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부모님께는 비밀로 여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평소에는 라인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가끔은 부모님의 눈을 피해 만나기도 했다. 대학생 때는 연락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미카가 종종 연락을 해줬다. 그 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돼서야 미카 연락에 답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도 사이좋은 남매로 지낼 수 있게 됐다. 대학 시절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미카가 말도 없이 내가 사는 기숙사로 혼자 찾아왔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카, 너 혼자 여기로 어떻게 온 거야? 오빠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내가 찾아온 거야. 뭐? 솔직히 그 당시 미카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 혼자 내가 사는 기숙사를 찾아오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이었다. 나는 일단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잘해주시지만 그건 자신의 재능만을 사랑하는 것일 뿐 미카를 미카로만 봐주는 건 오빠인 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무엇보다 오빠와의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말까지. 이런 기특한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안 움직일 오빠는 없지. 그래서 내 연락처를 알려주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하지만 동생과 만난 날을 기점으로 동생과의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내 이름은 이시구라 미카. 17살의 여고생이다. 매일매일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 나의 유일한 힐링은 오빠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짬을 내서 전화나 라인으로 대화를 하거나 오빠와 만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평범한 아이로 대해줬던 건 오빠뿐이었다. 또한 오빠는 내 천재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꼭 칭찬해줬고 상을 달라고 조르면 꼭 사줬었다. 나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 혼이 났지만 내게 화풀이를 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귀여운 동생으로 나를 예뻐해주고 잘 보살펴줬었다. 나는 상냥하고 노력파인 오빠를 좋아했고 존경했다. 그래서 솔직히 오빠를 홀대하는 부모님이 싫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오빠를 집에서 내쫓았으니까. 쫓아내기 전에도 부모님은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했었다. 나는 부모님의 비도덕한 행동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이 집을 나갈 생각이다. 이런 부모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집을 나가는 날까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생각이다. 부모님의 착하고 이상적인 딸인 척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한 통의 라인을 받았다. 미카야, 너 지금 어디니? 독서실이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짓말 마. 사실은 디저트 무한리필 가게에 있잖아? 네? 요즘 네 행동이 수상해서 네 폰에 GPS를 깔았어. 네? 저 몰래요? 네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니? 죄송해요. 친구랑 간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니? 사실은 시녀 만나러 간 거잖아. 네 핸드폰에 시녀 번호도 있었고 시녀랑 주고받은 라인 기록도 다 확인했어. 제 폰까지 훔쳐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니? 이게 다 널 위해서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놈이랑 어울려 다니니? 너한테 실망이다. 아무튼 집에 와서 얘기하자. 오늘 일은 아빠한테도 다 말할 거야.
그 후 엄마는 내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오빠의 번호도 지우셨다. 아빠도 그런 쓸모없는 놈은 잊어버려. 라며 나를 호되게 혼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매일 확인했고 GPS 감시도 더 철저히 하셨다. 이젠 외출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거짓말로 오빠를 만나러 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부모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만 받아왔었다. 하지만 그런 내게 돌아온 건 이런 생활은 그냥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젠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렸다. 나는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집을 나가는 시기를 더 앞당기기로 했다. 이 집을 나가서 오빠와 단둘이 살겠어. 그리고 나는 오빠를 업신여긴 진상부모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착한 딸을 연기하며 쌓아왔던 신뢰를 사용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먼저 아빠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기로 했다. 아빠, 요즘 격리 볼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학교에서 부기 자격증도 따뒀거든요. 일을 하겠다는 내 말에 아빠는 잠시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다. 부탁드려요.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래? 넌 정말 착한 딸이구나. 그쵸? 마음에도 없는 내 한마디로 아빠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관심도 없던 아빠를 속이는 건 아주 쉬웠다. 이렇게 나는 아빠 회사 잠입에 성공했고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관문도 클리어했다. 내 진짜 목적은 효도가 아니었다. 이 회사에 부모님을 파멸시킬 히든카드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여보,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조용히 좀 해봐.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둘 사이를 누군가가 방해라도 하듯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 사고로 다카노부 씨 맞으시죠? 당신을 뇌물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빠는 체포됐다. 아빠 회사와 어느 지역의 시장 사이에 정경유착이 발각된 것이다. 물론 이를 밝혀낸 건 바로 나다. 사실은 몇 년 전 아빠가 그 시장을 우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다. 우연히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누가 들어도 어두운 뒷거래의 대화였다. 그걸 생각해낸 나는 복수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빠를 설득해서 회사에 잠입한 것이다. 그랬더니 수천만 엔 이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빠와 그 시장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뇌물을 가리키는 확실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증거들을 언론사와 경찰에 제보했다. 물론 내가 제보했다는 사실은 비밀이었다. 그 후 나는 시간에 모든 걸 맡겼다. 언론사는 뇌물의 정황을 대서특필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동시에 경찰도 행동을 개시했다. 아빠와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내 복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아빠는 체포됐고 재판도 받게 됐다. 옥살이를 면했다 해도 전과자가 될 처지였다. 물론 회사도 망하게 되겠지. 집에 남겨진 엄마는 언론사의 취재 요청과 회사 거래처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됐으며 친구들도 모두 떠나간 모양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정신이 이상해졌고 결국엔 증발하듯 모습을 감춰버렸다.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보호자가 없잖아. 앞으로 오빠네 집에서 지내도 될까? 그래, 당연하지. 지금 데리러 갈게. 근데 아빠도 참 경솔하다. 그렇게 위험한 증거들을 대충대충 관리하다니. 그렇진 않았어. 이중장부 서류의 데이터 보안도 엄청 삼엄했었고 메일도 다 삭제돼 있었어. 그럼 어떻게 증거를 모은 거야? 어떻게라니. 데이터 보안은 아빠 컴퓨터를 해킹해서 풀었고 메일 데이터는 다 복구시켰지. 그게 말이 쉽지. 그런 건 아무나 못하잖아. 하긴 너한텐 쉬웠겠다. 내 동생이지만 정말 무섭다니까. 어? 그 말 말고 다른 할 말은 없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미카는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오빠 고마워. 이번엔 호텔 디저트 뷔페로 부탁해요. 아무렇지 않게 엄청난 일을 벌인 내 동생. 아무래도 부모님은 본인들 손으로 괴물을 키워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귀여운 내 동생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재 소녀의 가족 박살내기, 감춰진 오빠의 존재, 이 식으로 가의 모든 것, 증발한 엄마의 근황 등등
온갖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가족 일로 주목을 받는 건 이미 익숙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아직 언론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을 위해서 경비가 더 삼엄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동생도 이사한 집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둘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 근데 학교 생활은 괜찮겠어? 아빠가 체포됐잖아. 혹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더 늘어나서 다들 좋아하던데? 내가 평소에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 그래? 물밑 작업까지 해놓을 줄이야. 대단한데? 나중에도 그런 기질은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절대 천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기도 했다. 이 천재 동생을 이겨낼 방법은 좀처럼 없으니 말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미카 생일이네?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이 완전 맛있는 케이크집을 알려줬거든? 모니로봇 스위트라는 곳인데. 뭐? 무조건 3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거기? 그래, 자기 친척이 그 케이크집 사장이래. 감사의 뜻으로 미카 생일날에 생일 케이크를 배달해주겠다고 하더라. 대박! 인생에서 제일 멋진 생일날이 될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 부모님한테서 더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생일날에도 맨날 똑같은 밥상이었고 선물도 컴퓨터나 참고서 같은 것만 받았었어. 아, 그랬구나. 그런 선물은 여고생한테 1도 안 먹히긴 하지. 내 생일날 모니로봇랜드에서 모니로봇 케이크를 먹는 게 꿈이었어. 그럼 이번에 그거 다 해보자. 오빠가 그 꿈을 이뤄줄게. 지금까지 미카 생일을 한 번도 축하해준 적이 없었잖아. 앞으로는 오빠가 축하해줄게. 미카한테 남친이 생길 때까지만. 진짜? 우와, 남친은 최대한 늦게 사귀어야겠다. 야, 남매 콤플렉스 있는 여자는 인기 없다. 오빠야말로 남매 콤플렉스면서? 이렇게 우리 남매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다. 설마 내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최악의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도 미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 부모님 나름대로 미카를 사랑했을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오빠 겸 보호자니까 미카가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게.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요심히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봐. 내 이름은 오보 요시미, 27살의 주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번 중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지만 몇 년 전엔 저도 이를 목숨처럼 여기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직위도 꽤 높았지만 승진을 위해 매일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후미야키 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기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거래처 사장인데 이러면 성희롱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후미야키 씨의 말대로 그는 거래처 사장님의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제가 24살이고 후미야키 씨가 44살 정도? 20살의 나이 차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도 후미야키 씨에게 끌리게 됐습니다. 사적인 식사 자리를 가지며 만나다가 몇 개월 후엔 사귀기 시작했죠. 약 2년 전엔 결혼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었거든요. 후미야키 씨는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식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딸 에리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을 관뒀고 아이가 좀 크면 다시 재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필 이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정엄마를 호출해서 육아와 집안일을 부탁드렸지만 나날이 제 몸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요심히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봐. 화장실을 가려다 그대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만 겁니다. 엄마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절 데려가셨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 지금 신칸센에 탔어.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미안해요. 바쁠 텐데. 무슨 소리야. 아내가 아프다는데. 근데 의사는 뭐래? 유전에 의한 신장병이래요. 알고 보니 아버지도 같은 병이셨다고.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나을 순 있대?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입원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린대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3개월이면 금방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당신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집안일이랑 에리 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에리는 지금 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내가 병에 걸린 일로 엄청 불안해하고 계셔. 그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에리부터 만나고 와줘요. 알았어. 그럴게. 아무튼 요시미는 낫는 것에만 전념해.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라인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신장병으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치료하면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둘러 달려와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크게 아파본 게 처음이라 정말 많이 걱정했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안일이랑 에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요시미는 낫는 것에만 전념하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후미야키 씨. 저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후미야키 씨에게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잠시 후 저는 검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너 혹시 요시미 아니니? 아이코 여기서 다 만나네? 그 간호사의 이름은 나가타 아이코.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와 아이코는 같은 반이었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사이가 좋던 친구였습니다만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제 남친과 아이코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보게 된 거죠. 즉 친구한테 남친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저희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넌 얘가 내 남친인 거 알고도 꼬셨지? 왜 그랬어? 뭐? 놓친 사람이 잘못이지. 쟤도 너보단 내가 더 좋다고 했어. 여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을까? 나쁜 년! 전 남친은 물론 아이코도 인간성이 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만 있으면 괜찮았던 건지 여자친구들이 없어도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이코를 따돌린 건 아니었고 그냥 멀리했을 뿐이었죠. 근데 그 이후 아이코와 전 남친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금사빠였던 아이코는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랑 사귀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아무튼 골치 아픈 애였어요. 저는 그런 아이코를 극혐하게 됐고 졸업할 때까지 그녀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이런 애를 병원에서 다시 만나다니. 저는 아이코의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코를 극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코 같은 애가 간호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 야 오늘 진짜 깜놀했어. 이런 데에서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너 내 라인 어떻게 알았어? 정없게 너무 그러지 마. 친구한테 물어봤어. 아 그래? 나도 좀 놀랐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졸업식인가? 2학기부터는 말도 거의 안 했었지만. 아 맞다. 그때 내가 네 남친을 뺏어갔었지? 그래서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는 거야? 그렇지 뭐. 그치만 거의 10년 전 일이잖아. 걔랑은 바로 헤어졌어.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을 일도 아닌데. 그건 그래. 어른답지 않게 굴어서 미안해. 그래. 나도 한자가 무뚝뚝하게 굴면 싫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아 근데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 너 결혼했다며? 1년 전에 했어. 게다가 남편분이 사장이라던데 진짜야? 맞아. 일하다가 알게 됐어. 어이 짱인데. 넌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내가 일한 소식엔 좀 빠삭하지. 이제 곧 소등 시간이네. 아 그래 푹 쉬어. 아이코와 이런 라인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아이코 말대로 10년 전 일이긴 하죠. 저는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시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아이코가 먼저 해서 좀 짜증났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계속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지내면서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아이코에게 쌓인 옛날 감정은 잊기로 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은 언제 오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글쎄, 지금 일이랑 육아로 엄청 바쁘거든. 자꾸 저희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한편 저희 남편은 제 말대로 일과 육아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이라 저희 엄마와 베이비시터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엄청 버거울 겁니다. 입원 기간이 2주가 지났을 땐 이미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편도 덩달아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애리랑 일에만 전념해줘요. 그럴 순 없지. 너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괜찮아. 날 도와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 사실은 남편에게 이 말을 하기 전 저는 제 동생에게 라인을 보냈습니다. 유타, 오랜만이야. 누나, 라인해도 괜찮아? 계속 누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는 건 누나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네? 엄마한테 들었어. 괜찮아? 마침 나도 내일쯤엔 누나 보러 가려고 했었어. 치료는 순조롭게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고민이 있어서. 고민? 나 대신 남편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것 같아서. 아, 엄청 바쁘신 분이니까. 그치? 그래서 적어도 내 병간호 정도는 쉬게 해주고 싶어서. 잠깐만, 그럼 나보고 누나 병간호를 하라는 건가? 눈치가 빨라. 역시 내 동생. 아, 나도 좀 바쁜데. 너 요즘 일 없다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다며. 엄마는 괜한 소리를. 아, 반년 전에 내가 빌려줬던 10만 원 아직 안 갚았더라. 2년 전엔 용돈으로 20만 원이나 줬었는데. 아이, 내가 출세하면 갚는다니까. 그럼 이자 갚는 셈 치고 누나 좀 도와줘.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요?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내 동생 유타는 프리 카메라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돈이 잘 안 벌려서 항상 저나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유타가 집에 돌아왔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이럴 때 동생 덕 좀 보자는 생각으로 동생을 불러냈던 겁니다. 이렇게 제 병간호는 동생이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일과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죠. 누나에게 빚이 많았던 동생은 곧바로 제게 달려와 줬어요. 심심해하실까봐 만화랑 게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좀 투덜거리긴 해도 의외로 성실하게 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조금 모자란 친구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귀여운 동생이랍니다. 그동안 치료도 다 받을 수 있었고 입원 기간도 다 끝나갔습니다.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야. 에리도 엄마가 빨리 보고 싶대. 코시국 때문에 면회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상통화로라도 우리 딸 보여줘서 고마워요. 에리가 엄마 얼굴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 빨리 퇴원일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맞아, 나도 빨리 퇴원해서 에리를 안아주고 싶어요. 퇴원일이 정해지면 나도 알려줘.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후미야키 씨와 라인을 주고받으며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아이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코, 웬일이야? 갑자기 미안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어.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미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기분 나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난 네 남편이랑 잤어. 근데 어제 내가 임신인 걸 알게 됐지 뭐야? 라는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짓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해. 하지만 곧바로 그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임신? 우리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 맞아. 그니까 아내자를 양보해줘야겠어. 네 남편도 내가 좋대. 이런 사적인 이야긴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 정관 수술했어. 뭐야? 맞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정관 수술을 결심했어요. 사실은 제가 딸을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고 갔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리만 잘 키우자며 본인이 정관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즉 남편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금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생각난 대로 막말하는 거잖아. 있잖아. 유타 씨는 분명 날 책임져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분명 유타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동생의 이름인데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줄래?
나와 유타 씨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지. 그녀는 자칭 내 남편 유타와 사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코는 병실을 나가는 유타와 딱 마주치게 됐는데 혹시 요시미의 남편분이세요? 저는 요시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나가타라고 합니다. 라며 내 남편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꾸준히 병원을 왔었으니까. 항상 네 병간호도 해주던데 네 남편이 아니면 뭐겠어? 사실 저와 동생은 서로 얼굴이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늙어 보이긴 해요. 남편은 육아와 일 때문에 초반에 몇 번 병문안을 온 뒤로 온 적이 없습니다. 뭐 동생이냐고 묻는 것보단 남편이냐고 묻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했죠. 그건 그렇고 그 말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제 바보 같은 동생 녀석은 항상 저희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미의 남편 유타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뭐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것 같은데 아이코는 이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코는 매번 유타에게 말을 걸었대요. 그렇게 그녀의 계획대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잠까지 자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둘은 침대 위에서까지 자기야, 요시미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 줄 거지? 그래 그러자. 이런 대화도 했었대요. 옛날부터 성욕이 강했던 제 동생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자랑 자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질리면 잠수도 타는 그런 놈입니다. 전 여친들이 저를 찾아와서 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아무튼 아이코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동생의 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줬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제 진짜 남편을 본 적도 있었지만 뭐? 그 사람은 너희 아빠 아니었어? 남편의 나이가 47살이니 저희 부부의 나이차가 좀 많긴 하죠. 사장님인지라 나이도 꽤 들어 보여서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종종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아이코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럴 수가? 그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틀림없이 내 동생 알겠지. 세상에! 지금 당장 동생 좀 불러줘!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은 엊그제 동생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원래도 카메라맨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개는 발전도상국이나 정글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러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오면 닥치는 대로 원나잇을 하다 갑니다. 아이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사부인의 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큰 충격으로 파랗게 질린 아이코. 참 안쓰럽긴 했지만 그건 그거고. 있잖아, 내 동생이랑 헷갈렸다고는 해도 입원한 환자의 남편을 꼬시려고 한 거야? 그냥은 못 넘어가. 병원 측에 민원 넣을게. 잠깐만, 나 좀 봐주라. 아직까진 지울 수 있는 시기란 말이야. 임신 놓고 어쩜 그리 무책임할 수가 있어? 울부짖는 아이코. 그런 그녀에게 동정의 마음 따윈 없었습니다. 저는 퇴원하기 전 병원장에게 직접 아이코의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사실은 그녀도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 이번 사건은 병원에 쫙 소문이 났고 물론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계획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도 사장 부인이 되기만 하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대는 사장도 아니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답도 없는 그런 남자. 다만 뱃속 아이에겐 아무런 죄가 없고 무엇보다 그 상대가 제 동생이라는 거였죠. 어느 정도 저희도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의논 후 아이의 낙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동생이 귀국하면 아주 혼쭐을 내줄 생각입니다. 만약 아이코가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이를 대신 키울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코는 거부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남편의 이혼 요구와 함께 많은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에리.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겨우 3개월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많이 컸다. 한 살일 땐 정말 폭풍 성장하는구나. 앞으로는 우리 떨어지지 말자. 네. 근데 아이코 씨는 왜 나를 꼬시려고 했던 걸까? 사장이긴 해도 그냥 아재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걔가 남의 남자한테 자주 눈독을 들이긴 했어요. 저도 걔한테 한번 남친을 뺏긴 적이 있었고요.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는 건 본인 삶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겠지. 그런 걸까요? 왜냐면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서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 내가 정말 멋진 남편이랑 결혼했네요. 행복해요. 그리고 유타가 귀국하면 제대로 주의를 줘야겠어. 걔야말로 정관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제가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를 지우게 된 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후 우리의 끈질긴 연락 끝에 유타는 반년 후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섭게 혼쭐이 난 후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정관 수술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일본에서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남편 회사의 청소부로 유타를 고용했어요. 이번 사건은 아이코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유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후 아이코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동생 유타라도 사람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내 이름은 우에무라 린카. 38살의 워킹맘이다. 나는 20대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임신으로 인한 결혼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다. 쌍둥이를 출산하고 3년 후엔 아들도 낳았다. 직장인 남편과 중학생 딸 2명, 초등학생 아들까지 5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올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올케의 이름은 미카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28살이기에 애를 낳기엔 딱 좋은 나이였다. 사실 내가 좀 서둘러서 낳은 거였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결혼해서 애를 키운 덕분에 좋은 점이 있었다. 예전에 쓰던 육아용품을 잘 보관해뒀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올케에게 라인을 보냈다. 올케, 임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정말요? 꼭 그럴게요. 그리고 올케만 괜찮으면 내가 쓰던 육아용품도 다 가져가요. 네? 근데 조카들이 많이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에요. 내 라인을 받자마자 올케의 행동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10년 전에 쓰던 육아용품을 주겠다니 생각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 형님 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엔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다 낡아 빠진 걸 입히면 애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는다고요. 아니야. 다 깨끗하게 쓴 거고 신경 써서 보관해둔 거라 괜찮아. 예전부터 느낀 건데 형님은 참견이 너무 심하세요. 형님이랍시고 조언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연락도 그만하시고요. 본인 말만 하더니 그 이후로 올케는 내게 연락을 싹 끊어버렸다. 원래 임신을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마련이지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첫 임신이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첫 아이의 육아용품을 마련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배려했던 건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나 역시도 연락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 나는 내 여동생 렌카에게 이번 일을 말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렌카니? 지금 잠깐 통화돼? 당연하지. 웬일이야? 언니가 전화를 다 하고. 사실은 올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미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올케와 렌카는 동갑이었고 고등학교도 서로 같았다. 그땐 그닥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가족이 된 이후로부터는 연락도 자주 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렌카에게 이번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렌카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그런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임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곤 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올케랑은 좀 거리를 둘까 하고. 그 일 타이치 오빠한테도 말했어? 아니,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타이치도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고. 타이치는 내 남동생이자 렌카의 오빠고 내 올케인 미카 씨의 남편이다. 누나인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타이치는 애처가에 괜찮은 남자다. 회사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월급도 좋은 편이고 결혼할 땐 단독주택과 차를 마련했을 정도로 똑 부러지는 아이다. 하지만 타이치는 오로지 올케에게만 푹 빠져있다. 올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카 바라기였기 때문에 올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곤 했던 것이다. 이번 일을 말해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일단 내가 미카한테 말해볼 테니까 언닌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해.
괜찮아. 누나, 무사히 태어났어. 건강한 딸이래. 그래? 정말 축하해. 축하 선물을 사가야겠네. 고마워. 근데 육아용품은 미카 친구들한테 선물로 많이 받았어. 그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봉투에 축하금 좀 넣었어. 이건 내 마음이니까 받아둬. 그 이후 나는 올케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은 누구나 축하받아야 할 일이었다. 나는 이런 경사를 모른 채 할 정도로 유치하진 않다. 고마워. 다음에 조카 꼭 보러 와. 진짜 귀여워. 알았어. 렌카랑 같이 갈게. 기다릴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축하금 주셨다면서요? 네, 다시 한번 출산 축하해요. 육아용품은 많이 받았다고 하길래 돈만 조금 넣었어요. 저한테는 브랜드 육아용품을 보내주는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형님 돈을 억지로 뺏어오긴 싫어요. 그냥 형님 마음만 받을게요. 나는 결국 이 연락을 받고 폭발하고 말았다. 왜 내가 10살이나 어린애한테, 그것도 올케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타이치에게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더 이상 연락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였다. 그래서 나는 답장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 후 나와 올케 사이의 다툼을 가슴에 묻어둔 채 1년이 지났을 때쯤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언니, 나 임신했어. 진짜? 아, 축하해. 진짜 수고했어. 드디어 내가 임신을 하다니 너무 기뻐. 사실 렌카는 불임증이었고 몇 년에 걸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염원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기쁨도 2배였을 것이다. 항상 몸 조심해. 아, 그래. 안정기가 되면 다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그래,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반년 후 렌카가 무사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했다. 타이츠를 빼놓을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올케와 조카도 참석했다. 야, 렌카 정말 잘됐다. 고마워, 오빠. 축복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깨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애 낳고 딱 1년 후에 임신을 하다니. 너 노렸니? 미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내 육아용품을 물려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불임 치료 중이었던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올케의 생각 없는 발언에 이곳의 분위기는 싸해져만 갔다. 하지만 올케는 그런 것 따위 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잭나이프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늘어놨다. 그리고 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싫었어요. 우리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먹는 건 식구 많은 형님네가 제일 많이 먹을 텐데 돈을 나누어 내는 것도 짜증나고요. 뭐? 우린 항상 더 많이 냈는데? 그리고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야. 그니까 당연히 나랑 타이치가 나눠내야지. 아, 타이치 돈은 즉 제 돈이기도 해요. 알고 계시죠?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타이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한 얼굴로 넋을 놓고 있었다.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카씨,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은 먼저 일어날게요. 모처럼 좋은 일로 다 같이 모인 건데 안타깝네요. 축하 파티는 미카씨가 없는 곳에서 다시 하기로 하죠. 여보, 아무리 옳게라도 저건 선 넘는 행동이야.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그리고 처남. 아, 네! 지금 네 처가 얼마나 무례한 말을 했는지 알아? 그것도 시누이들을 상대로 말이야. 네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 후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물론 렌카와 제부도 우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래도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 음식값의 반을 주고 나왔다. 그 후 우리 가족과 렌카 가족은 그대로 다른 식당으로 갔고 우리끼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 맞다. 혹시 괜찮으면 내가 쓰던 육아용품 네가 쓸래? 그래도 돼? 아, 너무 좋지. 사실은 내가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하나같이 다 좋은 것밖에 없어. 깜짝 놀라지 마. 그로부터 4개월 후 렌카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내가 쓰던 육아용품으로 조카를 키우는 모습들을 매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고 있다. 그러자 우리 집에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형님, 뭐예요 진짜? 올케? 렌카 아들이 왜 그런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냔 말이에요. 해시태그에 언니가 물려준 옷이라고 쓰여있던데 저한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뇌 속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던 올케와 나 사이로 곧장 남편이 끼어들었다. 미카씨!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고! 형님!
저한테는 10년 전에 쓰던 거라면서요. 그런 물건들이 어쩜 그렇게 다 새 것 같냐고요. 말도 안 돼. 비싼 물건들은 잘만 쓰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첫째가 쓰던 아기 침대도 해외에서 비싸게 사온 거라 3명을 키웠어도 거의 새 것처럼 쓸 수 있던 거예요. 그럼 옷은요? 신생아 옷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 새 것 같냐고요. 브랜드도 엄청 유명한 베이비모니 맞죠? 그렇다. 동생에게 물려준 아기 옷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인 베이비모니의 옷들이었다. 비싼 옷은 몇만 원이나 하지만 옷감도 디자인도 모두 다 무난해서 셀럽들의 육아템이었다. 선물로 받으면 모두가 펄쩍 뛰며 좋아할 정도였다. 내가 베이비모니 디자이너거든. 네? 쌍둥이 딸이 태어나고부터 육아용품에 관심이 생겼거든. 원래는 여성복 디자이너였지만 베이비모니로 이직했어. 감사하게도 내 디자인은 다 인기가 좋았어. 우리 아들 옷도 내가 다 디자인한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번에 한번 올케한테도 내가 디자이너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 텐데 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베이비모니라고 한 적 없었잖아요.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 입을 막은 건 너였어.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랬겠어. 아님 그때 주고받았던 라인 대화도 다 까볼까?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린 나는 그때 주고받았던 라인 대화들을 우리 남편과 타이치에게 보내버렸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감과 동시에 올케를 노려보았다. 저는 10년 전에 쓰던 걸 준다길래 저를 무시하는 줄 알고. 올케 혼자 피해망상한 거지 뭐. 아무튼 타이치한테도 보냈어. 본인 발로 이 집을 걸어 나갈 건지 타이치한테 끌려 나갈 건지 결정해. 그러자 올케는 됐어요. 라고 하더니 쿵쿵대는 발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엔 타이치가 찾아왔다. 이번엔 나도 타이치에게 쓴소리들을 하고야 말았다. 미안해 누나, 매영. 너희 부부 일이니까 괜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일만큼은 진짜 못 참겠다. 올케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야.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미카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뭐? 누나가 친척들 중에서도 리더격이잖아. 누나가 사람들 챙기고 그러는 게 싫었나 봐.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예상치도 못한 어이없는 이유에 나는 그만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도 어이없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반응이 당연한 거지만. 미안해. 미카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있잖아.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넌 올케 말만 듣잖아? 올케가 널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미카는 주부라 돈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 근데 요즘 애 핑계로 돈을 너무 막 쓰더라고. 돈 얘기도 해볼 겸 그 일도 말해볼게. 그래, 올케 남편은 너니까 잘하란 말이야. 응, 우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 동생 부부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대로 2개월이 지났다. 그러던 중 올케는 또 미친 듯이 라인을 보내왔다. 형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니까 저희 애한테도 베이비모니 옷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어린이 모델 오디션에 나가는데 베이비모니 옷을 입고 가면 남들 눈에도 잘 띌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저를 봐서라도 제발. 너무나도 염치 없는 부탁이었다. 이제는 그냥 코웃음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일시불로 대응했다. 형님, SNS에서 본 건데요. 지금은 절반 된 남아용 베이비 드레스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리셀링되고 있대요. 이 디자인 베이비모니 맞죠? 그것도 랭카 아들이 입고 있던 거랑 똑같던데? 확인해보니 올케 말대로 내가 디자인한 100벌 한정 베이비 드레스였다. 둘째가 아들임을 알게 되자 회사에서 남아용 베이비 드레스를 디자인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내게도 뜻깊은 옷이었기에 소중히 간직하던 거였는데 찾아보니 무려 정가보다 5배나 비싼 가격으로 리셀링되고 있었다. 올케 말대로 프리미엄 가격에 붙은 것 같네요. 근데 타이치도 꽤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그 정도 살 능력은 되잖아요? 당신이 개무시한 형님보다 사랑하는 남편님께 사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하지만 타이치 이야기를 꺼내자 올케의 라인이 뚝 하고 끊겨버렸다. 그러자 당사자인 타이치에게서 할 말이 있으니 지금 집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다. 예산 일이 아님을 감지한 나는 랭카에게도 연락해서 급하게 가족회의를 열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타이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는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버려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내가 낮에 올케와 주고받았던 라인을 보여주자 아마도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 거야. 나 몰래 빌린 돈이 있더라고.
그것도 500만 엔이나. 500만 엔? 미카가 돈을 너무 막 써서 미카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 나가버렸거든. 그랬더니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미카한테 따졌더니 다 실토하더라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실제로 타이치 덕분에 올케는 돈 걱정 없이 지냈었다. 근데 별거 후에도 그 버릇 그대로 빚을 내다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걔 지금 나한테 위자료랑 양육비 뜯어내려고 아이를 인질 삼아 종적을 감춘 거야.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남편은 엉엉 우는 타이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남편의 행동에 가족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한심한 소리 그만해! 아내 행동을 계속 눈 감아줬던 너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야! 게다가 조카는 아직 1살밖에 안 됐는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곧바로 경찰에 유괴범으로 신고를 했어야지! 남편의 무자비한 팩폭에 한심한 동생도 이제서야 겨우 현실을 깨달은 듯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서 신고 접수를 해줬고 그 덕분에 올케는 곧바로 체포됐다. 돈이 없어서 멀리는 도망갈 수 없었던 점과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어서 거주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올케는 유괴범으로 체포됐다. 비록 친엄마였지만 이혼 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그 둘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친권은 타이치가 갖게 됐다. 타이치는 미카에게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지만 2번 다시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는 미카의 조건으로 위자료만 청구하기로 했다. 미카는 빚으로 위자료를 전액 지불했고 그 이후 연을 끊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비자 금융 외에도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 후 타이치는 싱글파더가 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나 역시도 열심히 동생을 도와주고 있다. 난 왜 그렇게 그 여자 말만 듣고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아마도 네가 미카한테 세뇌당한 거 아닐까? 좋든 나쁘든 타이치는 성격이 단순하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정신 차리고 살자. 네! 앞으로는 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앞으로도 내 동생들과 우리 조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7살이다. 사이타마에서 부모님이 경영하시는 여관 일을 돕고 있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 딱 맞는 온천 여관을 경영하고 계신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엄마가 온천 경영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하셨지만 엄마 괜찮아? 차라코 왔니? 바쁜데 뭐하러 왔어?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무리를 한 것 같아. 단순한 과로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알았지? 엄마, 그동안 너무 일만 해서 그래.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기만 해. 어? 차라코, 그나저나 여가는 별 문제 없는 거지? 근데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이유는 나중에 말할 생각인데 사실 우리 여가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솔직히 이대로 간다면 파산도 각오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더구나 엄마까지 쓰러진 마당에 여관 영업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엄마도 지금 이렇게 됐고 당분간 여관 영업을 중지할까 하는데 다른 종업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이야. 차라코, 부탁인데 그래도 여관을 계속 영업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래야 돼? 우리 여관은 돌아가신 네 아빠하고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읽어낸 우리 인생 그 자체거든. 예전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도 있고 이젠 네가 우리 여관을 지켜줬으면 해. 엄마 부탁이야. 그런데 나는 그냥 옆에서 돕기만 한 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도 없어. 괜찮아 차라코.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네 밝은 성격 그리고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진심까지 엄마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차라코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말 믿어? 엄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헉! 그쪽은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에서 고급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나카야마라고 합니다. 야마모토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이렇게 평문안에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찾아온 사람은 라이벌 여관 대표 나카야마였다. 2년 전 우리 여관 근처에 고급 여관을 오픈한 장본인이다. 럭셔리한 분위기의 룸 서비스, 요리, AI를 도입한 최첨단 예약 시스템까지 현재 SNS에서 핫한 여관으로 등극했다. 객실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을 이용객들이 SNS에 올리는 게 트렌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전에 내가 우리 여관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는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여관을 폐업 직전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어쩌다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신 거예요? 안쓰러워서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우리 여관이 오픈한 후로 그쪽 여관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고, 이런 걸 두고 요즘에 폭망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온 거면 제발 그냥 좀 가주실래요?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가 환자라서요. 신경 써서 특별히 병문안까지 온 사람한테 그 말투가 그게 뭐야? 어이, 삭실이네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근본이 없네? 이봐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차라코, 네 맘 다 아는데 일단 진정 좀 해. 저도 다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간 후계자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서요?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혹시 후계자가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과감하게 이참에 문을 닫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여관 퀄리티, 규모, 인테리어, 세련미, 어디 한 군데라도 우리 여관하고 비교해서 게임이 되는 게 있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건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하나 있는 딸이 이 모양이 이 꼴이니 원.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본인 건강을 생각해서 여관문 일찌감치 닫는 게 그나마 살 길이에요. 그만하세요. 아까부터 자꾸 선을 넘으시네? 이 양반이,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인생을 다 바쳐서 가까운 우리 여관을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이고, 그래도 오긴 있네. 그렇다고 너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이 세계가 오기만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데인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이래봬도 내가 창업 40년이 넘는 노포 여관 딸이에요. 반드시 당신한테 우리 여관의 저력이 뭔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기다려요. 그러던지 그럼 어디 한번 잘해봐. 여관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부딪혀보면 곧 알게 되겠지. 얼떨결에 나는 그저 옆에서 돕던 도우미가 아닌 정식으로 엄마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여관의 오너를 맡게 됐다. 그리고 다음날 그럼 오늘 조례를 시작할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엄마의 뒤를 이어서 우리 여관의 오너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야마모토 차라코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차라코 네가 긴급 상황이니까요. 여관문 닫는 것보다 100배 낫죠.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여관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여관을 살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옆에 라이벌 여관 생긴 후로 줄곧 적자만 세우고 있고 옆집하고 비교해서 규모며 시스템이며 적수가 안 된다고요. 맞아요. 시설이나 퀄리티 면에서 고급 여관하고 정면 승부를 한다면 우리가 이기기 힘든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본인이 대기업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철저히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정말 그거 하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요. 믿어주세요. 여관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관의 사활을 걸고 내건 슬로건은 진심 어린 친절. 온갖 최고급의 최첨단 AI까지 동원한 현대적 여관에 대항할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고, 얼마 전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말, 괜찮아,
차라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네 밝은 성격, 그리고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진심까지 엄마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니까 차라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말 믿어? 지금까지 여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초대 사장인 엄마가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래, 난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우선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먼저 종업원 자신이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따라서 나는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을 꾀했다. 예를 들면 아, 피곤하다. 저 브레이크 타임 들어갑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뭐야, 갑자기. 휴게실에 드링크 서버가 생겼어요. 헉, 진짜래? 그것도 세 대나? 주스에 커피에 코코아까지 다 있어요. 종류별로 전부 다. 이건 진짜 생각 못했네. 자라쿠 사장님이 설치해준 건가? 아마 그렇겠죠. 선배님도 어서 한 잔 드세요. 아, 그거 참 맛이 기가 막히네. 그럼 어디 남은 시간도 열일해 볼까나? 다들 좋아하네. 일단 제1작전 대성공.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세요. 실은 제가 여러분께 보고할 게 있어서요. 보고요? 네, 이번에 진심친절 MVP라는 걸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진심친절 MVP요? 네, 매달 최고의 진심이 담긴 친절을 베푼 사원 한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생각이에요. 3만 원? 상금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할 건데요? 프런트 옆에 앙케트 박스를 설치해놓고 고객분들한테 가장 친절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의 이름을 기입해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럴듯하네요. 이제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겠어요. 고객분들께 칭찬도 받고 거기다 보너스까지 받게 되면 완전 격경사네. 차라코, 아니 사장님, 신박하고 멋진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매달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우리 모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네!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혁을 통해서 사원들의 사기는 올라갔고 의도대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 그걸 증명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기 미안한데 사원 중에 타카하시라는 분 계시죠? 타카하시요? 그 사원은 오늘 쉬는 날인데 왜 그러세요? 아, 네, 그래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실은 내가 한밤중에 그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마침 타카하시라는 사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밤중에 너무 열심히 찾아줘서 덕분에 핸드폰을 무사히 찾았지 뭐예요. 네, 그러셨군요. 핸드폰 다시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가 아니래요.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타카하시 씨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했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 꼭 좀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꼭 말씀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럼 나는 그만.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타카하시 씨, 어제 고객분한테 다 들었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 어떤 손님이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타카하시 씨가 자기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한밤중까지 같이 찾아줬다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써주고 저도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고맙다니요. 요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자세가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일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진심 어린 친절은 고객에게 통했고 고객 급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리피터 고객도 늘어나고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좋았어. 계속 이렇게만 가면. 헐, 대체 왜 이런 낡아 빠진 여간에 손님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도 아직 우리 여간 따라오려면 어림없지. 손님도 월등히 우리가 많고 여기야 뭐 일시적인 거겠지. 어차피 쓸모없겠지만 그래 어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봐라.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사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뉴스 좀 체크해봐야겠어요. 현재 관동 지역에 태풍 7호가 접근 중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은 모두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귀갓길이 막힌 시민들로 현재 거리는 심각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난리도 아니네요. 그러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긴급 상황이네요. 혹시 귀가를 못해서 우리 여관으로 오는 손님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손님들을 다 맞이하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귀가를 못한 사람들이 대거 우리 여관으로 몰려들었고 프란트는 순식간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사장님, 예상 이상으로 손님들이 몰려서 객실이 이미 꽉 다 차버렸어요. 나머지 손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그분들은 프런트에서 쉬시게 하죠. 비에 젖어서 한기를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담요하고 따뜻한 음료 제공해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심하게 추위를 느끼시는 분부터 순서대로 온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세요. 옷이 젖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께는 여분으로 있는 유타카도 다 꺼내서 가져다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직원용 간이 침실 안내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여관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관이 지향하는 목표에 맞게 오늘 위기를 잘 넘기기로 해요. 네! 그렇게 귀가 난민이 된 손님들에게 프런트를 무료로 개방했다. 우리 여관은 프런트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건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코코아예요.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역시 다른 호텔들도 빈 방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다른 호텔도 이미 꽉 차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데는 이 여관뿐이에요. 그러셨구나.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니 저도 안심이 되네요. 특히 이 여관 바로 앞에 있는 좀 고급 여관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어찌나 불친절하던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요, 제가 여기보다 먼저 그 고급 여관에 갔었는데 손님, 피난을 목적으로 저희 여관에 오신 거죠? 그런 거라면 다른 여관으로 가주셔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여관은 말이죠, 럭셔리한 숙박 스타일을 메인으로 한 고급 여관입니다. 피난 목적이라니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콘셉트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러셨구나. 해도 너무하네요. 이런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여관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제 상황이나 다름없는데 그 와중에 고객을 선별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별로 돈이 없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똑같이 여관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수준 이하의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손님을 겉모습으로 보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멋대로 판단하고 선별하다니. 우리 여관은 프런트 무료 개방할 거고요. 음료수나 간식도 자유롭게 가져다 드셔도 돼요. 원하신다면 순서대로 이용해야 하긴 하지만 온천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온천하시면 몸이 풀리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죠. 최대한 편히 쉬다 가세요. 그렇게 폭풍우가 내린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나니 다음날 아침에는 폭풍도 지나가고 지하철도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어젯밤엔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어젯밤을 우리 여관에서 보낸 손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게 모두 여러분들 덕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태풍 때문에 오늘은 예약 손님이 한 분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관 임시 휴일로 할 생각이에요. 모두들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요. 다시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자 고객 수에 선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꽉 찼네요. 제 말이 맞죠?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진짜 정답이었네요. 전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효과가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우리 차라코 사장님을 한번 믿어보길 잘했지 뭐예요. 누가 뭐래도 손님들이 여관에 가장 바라는 건 최첨단 시스템보다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친절함, 포근함,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느끼는 즐거움, 기쁨이 뭔지 고민해서 실천해 나가는 게 곧 최선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죠. 사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도 사장님만 믿고 정주행하겠습니다. 너무 오버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관도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뭐에 쫓기는 얼굴로 라이벌 여관 나카야마 사장이 들어왔다. 대체 이 여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우리 여관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말이 되냐고. 얼마 전까지 매일 예약이 꽉 찼었는데. 그러세요? 그럼 뭐 좀 고민이 되시겠네요. 대체 무슨 재주를 부렸길래 상황이 뒤집힌 거야? 설마 교묘하게 우리 여관 흑선전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랬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카야마 사장님, 정말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뭐? 경영자라는 분이 이렇게 둔감해서야. 뭐야, 그냥 말을 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게 바로 원인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태풍 때문에 귀가 난민 신세가 돼서 할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고급 여관에 묵으려고 갔는데 사장으로 보이는 나카야마라는 사람한테 피난 목적으로 온 분들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라고 체크인 거부당했어요. 두 번 다시는 이 여관에 가고 싶지 않네요. 이 트윗은 10만 리트윗이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나카야마 사장과 여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게 쏟아졌다. 이게 정말이야? 진짜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리고 이 손님 대체 누구야? 난 듣보잡인데? 그거야, 애초에 손님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으니까 여관에 왔던 손님 얼굴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능한 사장님. 뭐가 어째?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런 반면 바로 옆에 있던 차라요관에서는 프런트를 무료로 개방하고 따뜻한 음료에 담요, 유카타, 온천까지 전부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어요. 게다가 제가 겪은 황당한 일까지 전부 들어주셨고요. 덕분에 그날 제가 살았지 뭐예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다시 가서 푹 쉬고 싶은 여관입니다. 이런 멋진 메시지와 함께 귀가 난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원들의 모습을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려주었다.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며 사원들도 놀란 듯했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을 고객들이 인정해줬다고 생각했는지 모두들 너무 좋아했고 나도 정말 뿌듯했다. 이 동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돼서 퍼져나갔고 우리 여관의 평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나카야마 사장님은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가장 중요한 걸 잊고 계셨던 거예요. 전 그걸 그때 병원에서 처음 본 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악플이 넘치는 와중에 여관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같이 기본도 없는 경영자가 과연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싶네요. 뭐가 어째?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이참에 여관 간판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도 그 여관에 가서 묵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옛날로 돌려놓을 테니까 딱 기다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뱉더니 나카야마는 도망치듯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기세등등하게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였고 나카야마 사장과 그의 최첨단 여관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했는데 이 업계에서 소문이 번지는 건 빛보다 빠른지라 악플이 넘쳐나게 된 여관은 그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산을 맞았다. AI 시스템과 고급 스타일의 최신 여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거액의 빚더미뿐이었다. 거액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나카야마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무능한 50대 중년 여자를 쉽게 채용하려는 회사는 없었고 결국 자기 파산 신고를 하게 되고 말았다. 무일푼에 살 집마저 없어지게 되자 나라에서 극빈자 보조비를 받으며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예전 사원들이 나카야마가 허름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 이 소문은 아마도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 손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선별한 대가라고나 할까? 한편 나는 건강을 회복한 엄마한테서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 여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전진 중이다. 지금은 진심 어린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관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저 이익을 위해서 고객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면 그 고급 여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다. 천국에 계신 아빠와 지금까지 인생을 바쳐 우리 여관을 지켜온 엄마를 위해서 능력 있는 오너 야마모토 차라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할 거다.